자, 앞에다 소개했던 사마천의 공부법, 호학심사, 심지기의라고 하는 8글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배우기를 즐기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좁고 얕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은 호학심사해서 심지기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 공부라는 거는 요즘 생각 공부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과 의심과 질문의 근원이 다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이들 야단칠 때 생각 좀 해라 임마. 그런 내 생각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제가 인문학 강좌하고 사마천 사기 강좌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특히 역사 공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 2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상황 대처 능력이다. 왜? 역사라는 게 수많은 상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났던 수많은 상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공부를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어버리면 거기서 별로 배우는 게 없는데 거기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why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if,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결론이 난 상황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상황을 달리 대입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리더가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만약에 인재를 이 인재를 썼더라면 그때 만약에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더라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 변화를 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이 달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우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낡아 빠진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 그런 얘기가 국사 선생님한테 또는 세계사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면 역사에 선생님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역사에는 막 가정이란 없어. 이렇게 뭉개버린다고요. 그냥 외워라 이런 거. 근데 왜 가정하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변수를 그거 이제 변수라 그러죠. 그죠? 변수를 주게 되면은 결론이 달리 나오잖아요. 수학 공식도 그렇듯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원인과 한 가지 경과와 한 가지 결론만 알고 있는 것과 변수를 줘가지고 수없이 많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황 대처 능력 면에서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우다 보면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문제. 틀림없이 다음 주 세미나에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왜?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자식 교육이,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가져온 가장 큰 폐단이 교육을 망쳐버린 겁니다. 학교에다가 무한 경쟁을 도입시켜가지고 전부 다 공생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도태시켜버리는 거죠.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게 되면 단순히 공부 하나 때문에 시험 성적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몰고 온 경쟁 위주의 이 교육과 이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황폐화를 초래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변혁의 문턱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지난번에 대책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학벌 위주 사회도 지금 현재 점으로 가고 있고요.
학력 위주. 우리나라는 이게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뭐냐 그러면 학력의 역자, 겪을 역자만 중요하고 힘력자는 하나도 신경 안 쓰죠. 그죠? 진정한 힘은 배울 학자에다가 힘력자 쓰는 학력이 중요하지 겪을 역자, 경력의 역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은 혁명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교육은요. 자녀들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학원 선생님 계시면 안 되는데 학원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다른 교육이죠. 왜 학교 공부가 해줄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성적을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구조로 지금 현재 딱 문턱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역사 공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당장 1년 앞은 못 내다봐도요 10년 앞은 내다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다본다는 것이 10년 뒤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차차 어떤 방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과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비 능력이 생기죠. 대비 능력이 생깁니다. 그 대비 능력, 특히 미래 예견력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와 명언이 견미이지청탁이라고 하는 단어고 줄여서 견미지저라고도 합니다. 미미한 걸 보고 깨끗하고 흐린 걸 본다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현상과 아주 보잘것없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저게 맑은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밑에 거는 이겁니다. 견미지저. 미미한 걸 보고 저자는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드러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래 예견력이죠. 기자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죠? 기자조선 얘기한 그 기자입니다. 기자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하고 주나라 왕실하고 친척지간이었어요. 아마 임금이 조카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임금이 걸주할 때 포악한 군주의 대명사잖아요. 주임금이 하도 호화방탕스럽게 사치스럽게 포악스럽게 통치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충고를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근데 기자는 주임금이 장차 망할 것이다 라는 걸 뭘 보고 알았냐 그러면 상하젓가락을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주임금이 밥 먹을 때 상하젓가락으로 밥을 먹더라 라는 걸 보고 이게 주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라는 걸 예견을 한다는 거예요. 에이 젓가락 쓰는데 상하젓가락 썼다고 뭐 나라까지 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요 은나라는 중원에 중국의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상하는 코끼리 뿔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있는 곳에서 코끼리 뿔을 가져오거나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운남성이나 월남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야지 그 코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곳을 코끼리 뿔을 수입을 해가지고 상하젓가락을 만들었든지 상하젓가락을 수입했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밥 먹는데 그 먼 곳에서 오는 코끼리 뿔을 가지고 만든 상하젓가락을 사용한다면 이 인간이 뭔들 못하겠냐 라는 거죠.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밥 한 끼 밥 한 끼 먹는데도 얼마든지 다른 옥젓가락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젓가락 많은데도 해필이면은 수천 킬로 수입해가지고 수입해와야 되는 상하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을 정도면은 못할 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은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때 쓰는 사자성어가 견미지저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성 부른 나무 떡잎 알아본다. 그죠? 예, 그겁니다. 예. 비슷한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요. 그 다음에요. 우자 암성사요. 지자 도미영이다 라는 조금 어려운 10글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역부터 해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다 됐는데도 모르고 그런 뜻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앞서서
미형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앞서서 그 실마리를 볼 줄 안다 하고 견미지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못난 사람은 일이 다 됐는데도 됐어요? 라고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도 이미 그 형체를 그려보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견미지자하고 비슷한 고사성어였습니다. 공부하면은 제자백가들이 제일 유명하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공자님의 공부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낫다라는 아주 유명한 공자님의 공부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요걸 가장 잘하는 데가 여자 골퍼들입니다. 맨날 우승하고 나면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승했는지 물어보면, 즐겼어요. 뭐 이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즐겁게 뭐든지 일에 임하거나 운동에 임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격투기 빼고요. 격투기는 즐기면서 할 수 없는 운동이니까, 개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혼자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개인 운동 같은 경우는 공부도 혼자 하는 거니까요. 궁극적으로.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자님은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이 보면요, 읽는 책만 읽어요. 그거 가지고 나무라는 부모들이 많아요. 너는 맨날 똑같은 책 보냐? 그리고 도대체 이것만 보냐?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거기에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도 거기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책만 읽는 것이지 절대로 걔가 그것밖에 몰라서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리시면 안 돼요. 공자님이 만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사, 계사, 상, 설계, 문헌 이런 것들이 그건 전부 다 주역의 원문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갖다가 붙여놓은 해설입니다. 주역은 원문은 간단합니다. 주역은 원래 이름은 역이에요. 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역경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게 육아의 경전이 됨으로써 사서삼경에 들어갑니다. 그죠?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경전으로 포함돼서 역경이라고 부르고 원래 이름은 역이에요. 역은 원래 기본적으로 8개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궤.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전설 속에 복희라는 사람이 사물의 형태와 천지 만물의 형태를 가지고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음양을 가지고 8개 궤를 만들어요. 요거를 나중에 주문왕이라는 사람이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아버지입니다. 주문왕이 아까 보셨던 기자 당시에 은나라 말기에 주임금, 은나라 마지막 때에 주문왕이 같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주문왕이라는 사람이 주임금한테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리성이라고 하는 성에 7년 동안 갇혀요. 유폐당합니다. 주문왕이 유리성에 갇혀가지고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뭘 하냐 그러면은 8개로 이루어져 있는 역을 8개를 64개로 늘립니다. 88이 64. 그래서 주문왕이 풀어낸 역이다 해서 주역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죠? 네, 주역입니다. 주문왕은 유리성에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큰아들 백읍고라고 하는 큰아들을 주임금이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곰탕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곰탕을 주문왕한테 매일 한 그릇씩 줍니다. 그냥 고깃국이라고 해서 줘요. 근데 주문왕은 알죠. 자기 아들 삶은 물이랑. 그러니까 안 먹으면은 임금이 내려준 국 안 먹는다고 또 더 큰 죄를 받을까봐 주문왕이 그 치욕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걸 마셔요.
그 곰탕을 다 마십니다. 다 마실 때까지 좋겠죠. 그걸 다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아들 삶은 국을 마시고는 그때까지 먹은 걸 전부 다 토해냈대요. 다 토해냈더니 그 토사물이 한 마리의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또 다른 전설에는 그 토사물이 흰 토끼가 돼가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주문왕이 유폐됐던 중국의 유리성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 성에 가보면은 그 아들 토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무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토분이라고 합니다. 구토한 무덤이다 해서 토분이 남아 있어요. 중국은요, 웬만한 고사와 웬만한 전설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형체로 다 만들어 놔요. 그게 진짜 토사물로 만들어진 무덤이겠어요. 그죠? 근데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역은 주문왕이 7년 동안 유리성에 갇혀 있으면서 64개의 궤로 늘리면서 거기에 해설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공자님이 만년의 주역을 너무 즐겁게 읽어가지고 가죽건이 3번이나 따라서 끊어지도록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편3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죽건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똑같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입니다. 위편3절. 그러니까 자녀분이 똑같은 책을 읽으면은, 야, 이거 다 다를 때까지 읽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엄마가 기념으로 새 책 사줄게. 한 권 더. 그죠? 소장용으로. 공부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공부,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예견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멘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그 사람을 흠모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이 남겨놓은 저서들을 읽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멘토의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런 멘토들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닮고 싶어하고 또 훌륭하게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마천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일대기인 공자세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사마천은 8글자를 씁니다. 고산앙지 경행행지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를 남깁니다. 시경에 나오는 8글자입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아주 그 전율을 일으키게 만들어지는 멋진 말입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높은 산은 우러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큰 길이 있으면 큰 길,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큰 길은 따라가면 되잖아. 바로 위인이 그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큰 길을 내놨고 높은 성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으로 우러러보면 되고, 그 성각자가 내놓은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다 보면은 내 길도 생기는 것이고 세상도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마천은 시경에 나오는 저 8글자를 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산항지, 경행행지,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 지금 사마천 사당에 가면은 사마천이 공자에게 바쳤던 레퀴엠 4글자, 고산항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사마천의 정신과 사마천의 사관과 사마천의 삶을 흠모하는 후대 사람들이 사마천이 공자에게 썼던 요 4글자를 따와가지고 사마천 사당과 무덤 앞에 문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요 고산항지 뒷면에 보면은 기경내강이라고 하는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그림자로 방향을 재고 언덕에 올라앉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좋아했던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안회라고 하는 공자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연입니다. 다른 말로 나중에 안자라고 합니다. 공자님하고 같은 고향인 산동성 곡부 출신이라서 곡부에 가면은 안자의 사당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이 아내가 공부할 때 남겨놓은 유명한 사자성어가 여러분도 배우셨던 담표누왕이라는 거예요. 담표누왕. 표주박으로 물을 떠먹고 거친 골목에서 거처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에서 살면서 표주박으로 물 떠먹고 표주박에다가 밥 받아 먹고 하는 아주 거친 삶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한 번도 공부하는 학문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끼거나 학문을 뒤로하지 않고 늘 배우길 좋아했다. 다른 말로 불렴조광이라고 합니다. 술지겜이나 쌀규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은 그걸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불렴은 염자는 우리가 염증을 느낀다라는 뜻의 저 염자예요. 싫어한다, 실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술지겜이나 쌀겨로 만든 밥조차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배우길 좋아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아내는 늘 공공하게 살면서 술지겜이나 쌀규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러면서 공자님께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게 이렇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늘도 원망합니다. 공자는 대단히 인간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님 논어에다가 주석을 달면서 공자를 무슨 오줌도 안 누고 똥도 안 싸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실제로 논어에 나타나는 공자는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화도 잘 내고 또 누군가가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면 반드시 앵콜을 요청했던 그런 매너도 아주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자인 아내가 스승보다 먼저 죽자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군자가 통곡을 합니까? 슬퍼는 해도 통곡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냐?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아내라는 제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장량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신비한 노인을 하나 만납니다. 이 노인이 장량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장량한테 야 좀 주워다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량은 귀족 중에서도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주워다 달라 그러니까 장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사기에 보게 되면은 때려주고 싶었으나 그때 장량이 이제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괜히 시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야 신겨 주워 왔으니까 신겨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신겨줍니다. 그 신발을 신기다라는 진리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단어가. 그랬더니 노인이 그놈 쓸만하네 그러면서 가르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자가교예요. 젊은 놈이 가르칠 만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너 닷새 후에 저 나무 밑으로 와라. 몇 시까지. 그랬더니 장량이 정각에 맞춰서 가요. 그랬더니 노인이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젊은 놈이 늙은이보다 늦게 와? 내일 다시 와. 그랬더니 1시간쯤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또 먼저 와 있어 노인네가. 이 자식 봐라 내일 다시 와라. 그랬더니 안 가고 거기서 잡니다. 장량이. 그랬더니 새벽 4개에 노인네가 와가지고 보면서 그래야지. 그러면서 책을 하나 줍니다. 병법서를 하나 줍니다. 이게 태공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를 주면서 네가 이거 잘 공부하면 7년 뒤에 임금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7년 뒤에 누구를 만나냐? 유방을 만나서 임금의 참모가 됩니다. 싹수가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유자가교라고 합니다. 젊은 놈이 쓸만하네 또는 가르칠 만하네 라는 뜻입니다.
배워도 잘 배워야죠. 그죠? 예.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곡학아세. 배운 걸 왜곡해서 권세가의 권력에 아부한다. 원래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인데 이때의 세자는 권세가나 권력을 얘기를 합니다. 배운 걸 왜곡해서 권력에 아부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공손씨라는 사람이 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공손홍이라는 사람이 임금한테 늘 바른 말은 안 하고 맨날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임금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원고생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공손선생, 정도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데 힘을 써야지, 정도, 바른 길에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데 힘을 써야지 곡하게 하세하면 되겠냐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곡하가세하는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열정 없는 지식은 무미하며 맛이 없고, 그죠? 지식 없는 열정은 무모하고, 그죠? 열정만 갖고 있으면 무모하잖아요, 그죠? 거짓 지식은 사악하다. 그런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사이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치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선생이 마땅히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남겨두었답니다. 그거를 의자즉골이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골, 비워둬라 라는 뜻이에요. 남겨두라.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스승님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내 마음대로 그 대목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특히 역사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의 역사책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마천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시황 아버지에 관해서 두 대목을 남겨둡니다. 한쪽은 분명히 장량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해놓고 또 한쪽은 여부리의 아들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2100여 년 뒤에 저는 진시황의 생부가 여부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단정을 해놓아버리면은 그것이 곧 사실이 돼버리고 진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정말로 진실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에 관해서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2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4살 때까지 5년 동안은 무지무지하게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공부를 세게 했냐 그러면은 오후에 도서관에 열람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할 때는 그 불업문서 열람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책이라든지 중국 책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불업문서 열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 오후에 들어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노트 가서 베끼고 하다가 문 닫는 시간을 잊어버릴 거죠. 그리고 사서도 이 인간이 들어가서 이제 워낙 넓으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잠을 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한나라 초기 때 유학자인 동중서라는 사람이 학문에 정진할 때는 서재에 처박혀가지고 뒷뜰 구경을 3년이나 안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3년 불관후 사원이라고 하는 고사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재에만 처박혀가지고 심지어 지금 꽃이 폈는지 계절이 눈이 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애할 때고 하나는 공부할 때입니다. 사마천이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망나천하 방실구문이라는 겁니다. 망나천하 방실구문 왕즉소홍 원시찰종 견성관세 농고지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하면 천하에 흩어진 오랜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서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자취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흥망성쇠를 보되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태도, 그렇죠? 자세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남아 있습니다.